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챕터 9장 생산비용에서요 2절에 해당하는 비용 극소화를 위한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맥스 이윤을 파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이윤은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걸 총수입을 토탈 레버뉴라고 하고요, 총 비용을 토탈 코스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비용에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TR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비용을 극소화 하잖아요. 이렇게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이윤이 극대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은 좀 다음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것까지 고려하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은 여기 비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생산과 관련해서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요, 자 얘를 레이버 노동, 얘를 자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이제 기업이 뭘 만들어낸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공장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공장에 집어넣어서 Q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산함수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산과 관련된 생산함수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펑션 해서 L과 K를 투입을 해서요 뭔가를 만들어내면 이게 생산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요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면 곱하기 P 해서 P가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할 겁니다. 얼마의 가격이 내다 팔게 되면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을요 우리가 총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TR 이렇게 해서 이게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P 곱하기 Q가 이제 총수입이 되고요. 이 총수입을 우리가 얻은 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인풋으로 집어넣었으니까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임금을 지급하게 돼요. 그래서 W 임금 곱하기 노동을 얼마나 채용했니? 이거요. 이게 이제 노동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바로 노동비용 이렇게 보시고요. 더하기, 자, 그리고 자본에 대한 거를 우리 책에 써 V로 돼 있는데 R이라고 쓸게요. 보통 책에서 R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시험에서도 R로 많이 나와서 R로 쓸게요. 그래서 R 곱하기 K 해가지고 이게 자본에 대한 비용이다. 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을 합친 것을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토탈 코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TC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살펴보시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 등비용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1번 보시면은요 등비용선이다 라고 한번 볼게요. 등비용선. 자, 그러면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생산자로서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의 어떤 제약은 사용 가능한 한 총 지출의 범위 안에서 노동과 자본을 구입해서 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을 W랑 V인데 우리는 R로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은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나타내는 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비용 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이 W 곱하기 L,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주의해야 될 게 노동은 알겠어. 노동은 특히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노동 시간으로 할 수 있는데 자본이라는 것은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본이라는 캐피탈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말은 자본재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설비 같은 도구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본 서비스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재일 수도 있고 자본재를 구입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아니면 자본이라는 거 우리가 노트북이라든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노트북을 이용해서 얻게 되는 게 자본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서비스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서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본의 가격이 V, 여기서는 R이라고 했죠. 이게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다음 줄에 가보시면요. K라는 게
공장과 기계의 서비스 사용량을 뜻한다라고 하면은 자본재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K는 어떤 거에 좀 더 가깝냐라고 하면 자본 서비스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등비용선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등량곡선이나 무차별 곡선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등이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총비용이 같은 아이소라는 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비용선 아이소 코스트 커브라는 것은요, 주어진 수준의 총 지출에 의해서 구입 가능한 한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조합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칠판에 그림을 우리가 나타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선 수평축에는 L이 있고요, 수직축에는 K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나타내려고 해. 근데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요 가격은 고정돼 있다고 할 거예요. W랑 R은 고정돼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은 픽스드, 고정돼 있다라고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되고요. 얘마저 고정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L과 K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가능한 영역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노동에다가 하나도 지출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L에다가 빵을 집어넣게 되면 K는 최대한 얼마가 됩니까? 하면 여기는 TC를 여기 R로 이렇게 나눠준 거, 우리 예산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는 노동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K에다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TC를 W로 이렇게 나눠준 게 여기에 오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울기는요, 요 K로 정리하는 거야. 왜냐면 수직축이 K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K로 정리를 하게 되면 W, L이 전리 넘어가요. 그거를 R로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R분의 W, L 더하기 저기 나와 있는 TC를요, 요걸 R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는 수직축의 철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늘상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수평축이 관심사가 되니까 관심사에 해당하는 변수가 여기 나타나는 기울기 할 때 언제나 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기울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시겠죠? 기울기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밑에 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지출이 총 비용이 이게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왜 여기 직선으로 됩니까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W랑 R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R분의 W는 어떤 상수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등비용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예산선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이게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다 이렇게 한번 살짝 해볼까요? 자, 얘가 만약에 이제 변화하는 요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총 지출이라고 하는 TC가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가게 되면 기울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절편이 수직축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표현할게요. L이 있고 K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던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등비용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얘가 만약에 TC1이라 그러고요. 얘가 만약에 TC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TC0보다 TC1이 더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은 많이 들수록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수록 좋다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비용을 줄일수록 좋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259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노동과 자본 사이에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가 생기면 기울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예산선하고 똑같습니다. 상대 가격이니까 2번에서 만약에 W가 하락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잖아요. W가 하락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절편은
절편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변화가 없고요. 기울기가 하락해서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자,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리게 되면 L이 있고 K가 있는데 등비용선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W가 하락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수직축 절편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근데 여기 수평축의 절편 나타내는 게 어떻게 돼? W가 하락하게 되면 얘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어떻게 돼? 쭉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쭉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잘 봐주시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 등 비용 비용 극소화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은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총수입은 지금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하려고 할 텐데, 비용 극소화의 조건이 무엇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지금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어떤 비율로 결합해가지고 생산에 투입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등량 곡선은 생산량이 얼마로 주어진 산출량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때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찾아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비용을 극소화한다 이렇게 나타냈으니까요. 목적식은 미니마이즈 비용과 관련해서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주문이 주어지는 거야. 주문이요, 김밥 몇 개 생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김밥을 생산할 것인가? 그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위에가 목적식이고요. 여기다가 제약 조건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몇 개 생산합니다. 이게 바로 제약 조건이야. 100개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약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함수가 바로 제약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얘가 노동이고요. 여기가 자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생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생산해 주세요. 이게 Q가 뭐 100개면 100개를 생산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F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A점이라 하고요. 여기를 B점이라 하고요. 여기를 C점이라고 할게요. 자, A와 B와 C는 모두 생산량이 똑같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0개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 A와 B와 C는 모두 Q바를 생산하는데 자, 이때요. 이걸 생산하는데 우린 이왕이면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찾아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등기용선을 여기다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기울기가 R분의 W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R분의 W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빨간 색깔이 있고요. 자, 근데 이 빨간 색깔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색깔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이게 더 안쪽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100개를 생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Q바인 100개를 생산하는데 이때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는 선택은 B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B가 바로 비용 극소화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는 거기 보시면 F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B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비용 극소화되는 점이야. 그래서 260페이지 위에 주르륵 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냐면 비용 극소화되는 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의 점을 가만히 보시면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이걸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B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두 개 비용 극소화되는 조건은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했다.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MRTS LK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을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비용선은 뭡니까? R분의 W가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분의 W 요거랑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네,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얘가 MRTS가 되는 거죠. 자, 요거랑 이거는 지금 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예, 260페이지가 보시면 밑에 그림은 뭐냐면 오히려 이게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요거를 다른 식으로 할 거예요. 자, maximize 생산량을 극대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생산함수 여기다 표현을 하면 되겠죠.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해야지 생산량이 극대되겠니? 근데 이때 제약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제약 조건은 네, 거기 발생하는 총 예산성과 같은 총 지출액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총 지출액 토탈 코스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WL R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이거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해서 보시면 여기가 L이고 여기가 K 이렇게 있는데 등비용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이만큼을 내가 지출 비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G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점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요런 점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요렇게 여기 딱 접하게 되는 점을 선택할 때가 가장 생산량, 산출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 점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거기 책에서는 G점으로 돼 있어요. 그냥 G라고 씁시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G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두 개가 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조건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총 지출 금액을 가지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이 문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교 정태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한의 산출량을 달성하는 거랑 주어진 산출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거랑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261페이지 가보시면 9-2 우리 교수님 책에서는 MRTS라 하지 않고 그냥 M자를 뺐죠. 그래서 세자 글자 수를 맞추려고 RTS 얘기했고요. 거기 하첨자에 해당하는 LK 반드시 좀 써주셔야 되고요. R분의 W 이렇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식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또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비용과 관련된 요 얘기를요. 바꿔 쓸 수 있네요. 이게 크로스해서 바꿔서 표현을 해 보면은요. 자, W분의 MPL 이거는 R분의 MPK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위에 나와 있는 식하고요. 요거 식은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인데 비용 대비 한계 생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9-30 바로 밑에 해석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노동 구입에 쓰인 돈 1원당 한계 생산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는 1원당 한계 생산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원당 한계 생산이 같아질 때 최적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원당 한계 생산 균등의 법칙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9-4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한 게 거기 나와 있는 건데 참고로 좀 봐주시면은요. 자, 거기 볼게요. 생산 요소가 M개가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 각각의 첫 번째 생산 요소의 비용 대비 한계 생산 그래서 MP1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뭐 W랑 R 두 개만 쓰긴 뭐 하잖아. 그래서 W를 그냥 되게 계속 얘기합니다. W2분의 여기도 그 재화에 대한 한계 생산 요거랑 점점점점 가다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개의 생산 요소가 있으면 WM분의 MPM 해가지고 요거가 같아질 때가 최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게 되는 아니면 주어진 비용 지출로
생산을 극대화를 달성하게 되는 일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최적화를 위한 최적화의 일개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은 자동적으로 성립한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확장 경로 나와 있는데 그거 3번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확장 경로 이렇게 있어요. 확장 경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볼까요? 자, 첫 번째 줄. 기업이 산출량을 Q0, Q1, Q2로 늘려간다라고 할 때 비용 곡소화를 시키는 생산 요소의 조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켜요. 생산량을 증가시 비용 극소화 조건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극소화를 유지해요. 극소화를 달성하는 네, 최저 비용 극소화를 달성한 최저 L과 K의 어떤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 바로 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우리가 바로 확장 경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스펜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62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소득 소비 곡선하고 같은 맥락이 됩니다. 자, 여기 L과 K가 있고요. 자, 이게 생산량이 여기 있어. 거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Q0를 생산합니다. 생산량이 자꾸 증가해요. Q1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Q2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요. 처음에 Q0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하면은 여기가 이제 드는 거죠. 여기 비용 이렇게 돼 있고요. Q1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Q2를 생산합니다. 그랬을 때 비용이 극소화되는 선택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빵일 때는 노동과 자본을 사용 안 하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빵이야. 그래서 이 원점을 통과해서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원점을 통과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곡선을 나타내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확장 경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와 같이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같아지는 접점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비용 극소화가 달성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같아지는 점입니다. 등비용선이 같아지는 거기 보시면 접점이 되는 거예요. 접점. 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점들이죠. 요점, 요점, 요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한 것을요.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익스펜션 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스펜션 패스 확장 경로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되는 거예요. 용어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볼게요. 아, 소비자 선택 이론의 ICC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생산함수가 동조적 하나 밑줄 치세요. 동조성을 갖는 어떤 특수한 경우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경우에 확장 경로는 원점에서 지나는 직선의 방사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그 형태, 그 점 위에 이렇게 정확하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263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여기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Q0, Q1, Q2 해가지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건데 자, 증가시킬 때 노동과 자본의 투입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에 대한 투입이 증가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L0, L1, L2 이렇게 하면 노동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K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K0, K1, K2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생산을 점차 증가시킬 때 노동에 대한 생산도 증가하고 K에 대한 투입도
이렇게 같이 노동과 자본에 대한 투입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투입 요소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장 경로가 위의 그림처럼 263페이지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할까요? 증가하다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였어. 왼쪽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책에. 거기 있으면 F점으로 가면 어떻게 돼? F1에서 F2로 가게 되면은 자, 확장 경로가 이게 약간 동조적인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게 등비용선이 있는데 여기 접하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다 그리면 안 되겠죠. 여기 좀 살짝 남겨놔 가지고 이렇게요. 그래서 요 점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점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생산을 여기서 거기 보시면 F1에서 여기가 F2야. 여기가 F1이고 여기가 F2가 되는데 F1에서 F2로 갈 때는 K는 증가하는데 노동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네요. 생산을 증가하는데 노동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 K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노동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득 소비 곡선에서는 무슨 뭐 열등제, 정상제 그걸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열등 이런 말을 사용하긴 해요. 그래서 263페이지가 보시면 노동을 열등 투입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열등 투입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자, 생산량이 점차 Q0에서 Q1 자꾸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어요. 특히 노동 같은 경우가 줄었잖아. 그걸 열등 투입 요소라고 부르고요.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거의 밑줄 치세요. 생산 과정이 기계화되는 거야. 자동화가 되는 거야. 사람을 더 적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투입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계화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 노동은 열등 투입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네 번째로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요소 가격의 변화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임금이 하락할 때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 시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을 변화할 때 그에 따른 임금이 하락할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그냥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X제 가격이 하락할 때 X제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할 때 두 가지 효과를 봤습니다. 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보게 될 건데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여기서는 한 생산 요소, 임금, 노동의 가격, 임금의 가격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파생 수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이 바로 생산물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물에 대한 피자에 대한 아니면 신발에 대한 주문이 확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을 당연히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게 생산물 시장에 의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파생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4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임금이 변화하게 되면 파생 수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가격이 싸져가지고 노동을 그냥 많이 더 우리가 사용한다. 그렇게 그냥 단순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노동의 가격, 임금 하락의 변화는, 임금의 변화는 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거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비용 때문에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Q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향을 주고 자, 이렇게 Q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그 산출량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영향 주는 것을 우리가 파생 수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파생 수요의 효과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약간 대체 효과 또 산출 효과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는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분의 W에서 W 가격이 하락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싸진 대체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등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Q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R분의 W를 합시다. R분의 W. 원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하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점을 선택하고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R분의 W로 이렇게 있었는데 상대 가격이 바뀐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하락한 거야. 그래서 R분의 W가 하락해 가지고요. R분의 W 값이 하락했다고 할게요. 1로 이렇게 하락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선택하게 되면 점점점점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점이 비용극수와 선택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양을 생산하는데 왜냐면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하락했는데 그냥 계속 상대적으로 비싸진 자본을 많이 투입하게 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좀 더 싸진 노동을 더 많이 쓰고 비싸진 자본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E0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K0고 여기가 L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싸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접했네요. 이런 식의 점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F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E1이라고 할게요. 균형이라는 뜻에서 E1 요 점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상대 가격이 이렇게 변함으로써 우리가 선택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노동을 이만큼 증가시키고요. 자본을 이만큼 감소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K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을 증가시키는 대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궤적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그림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동일한 등량 곡선 위에서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등량 곡선 상에서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거예요. 등량 곡선 상에서 자,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나와 있죠.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R분의 W예요.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인 R분의 W에 이게 하락한 거죠. 이거의 변화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거 이해되십니까?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될까요? 이거 볼까요?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이게 보시면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L분의 K 되잖아. 이거 뭐라고요? 더 위로 갈게요. 더 위로 가서 이게 바로 L분의 K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있고요. 이거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L분의 K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변화했을 때 노동과 자본의 스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얼마나 크게 변하는가 그 비율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거기 한번 볼게요.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반응하는 정도, 이게 하락했을 때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이게 반응하는 정도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산함수 아니면 생산함수가 정확하게 등량곡선에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이 등량곡선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 반응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록하면 볼록할수록 많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적게 변하게 돼요. 요걸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새로 그려볼게요. 자,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L, 여기 K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산량을 이렇게 R분의 W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생산함수 요게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가 기준을 해서 상대 가격이 변하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거 빨간 색깔 먼저 해야죠. 앞에 있는 거대로 하면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R분의 W 제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R분의 W가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R분의 W1 이렇게 변화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등량 곡선이 볼록한 정도가 굉장히 볼록하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만난다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성의 정도가 이래요. 그래서 이게 A 이렇게 등량 곡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변하는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L분의 K라고 하면 여기 부채살 모양이 되는 게 별로 크게 변하지 않죠. 우리 노동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볼게요. 원래 L분의 K로 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기도 그렇고 정신이 없으니까 요것만 보세요. 자, 노동과 자본이 조금 변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뭐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거 회색깔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원점이 돼서 볼록한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볼록하다 할게요. QB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등량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이게 L분의 K가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인 R분의 W가 약간 우리가 대체 탄력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R분의 W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만하면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크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량 곡선이 볼록성의 정도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L분의 K가 변하는 정도가 조금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이와 같이 지금 비용 극소화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비용 극소화 조건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충족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체 탄력성의 공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자, 원래 대체 탄력성은요, 분모가 MRTS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화했니? 이걸 나타내는 거죠. MRTS LK. 그때 L분의 K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변화했니? 이게 바로 대체 탄력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분자는 똑같습니다. 분자는 똑같고요. 분자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그대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모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자, 우리가 MRTS랑 R분의 W가 같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분의 W가 원래 얼마였었는데 R분의 W가 얼마나 변했니?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용 극소화를 추구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등비용선이 이렇게 변화했을 때 L과 K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여기 부채살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을 칠할게요. 조금 이렇게 변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변화 폭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로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색깔로 돼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얘가 변화 크기가 부채살의 크기가 이 레인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MRTS가 변할 때 R분의 W가 변했을 때 등량 곡선이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L분의 K가 스윙이 크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포인트가 되는 건데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그래서 이쪽에다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대체 탄력성이 되는 건데요. 얼마나 민감하게 L분의 K가 R분의 W에 의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대체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클수록 자, 이게 의미를 좀 보셔야 됩니다. 클수록 자, 거기 한번 보시죠. 생산 요소 사이의 상대 가격 변화에 대한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의 조정이 훨씬 더 쉽다. 그러니까 L과 말 그대로 K가 대체가
용이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용이성이 커 이걸 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 가능성, 대체 용이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량 곡선을 이용한 그 방법하고 똑같이요. 비용 극소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의 최적 노동과 자본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R분의 W가 변화했을 때, 그랬을 때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의 그 접점을 이용해 가지고요.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L분의 K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생산함수에서 봤었던 대체 탄력성을 우리가 여기 등비용선까지도 연결해가지고 대체 용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의 단기에서의 비용함수에 대해서, 비용곡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